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이더라고요. 39만 3천 명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회보험도가 꼴찌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제 원달심님과 중구형하고 같이 재밌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런 단서는 있어요.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 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KB 경영연구소에서 이거를 좀 이제 돌려가지고 모델링하고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이더라고요. 금융자산 기준의 10억이 사실 요 2, 3년 새 의미가 바뀌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는 부자의 개념이 2020년과 또는 2019년과 2021년을 같이 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게 더딘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살짝 생각을 했고, 부자가 된 후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기준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금융자산의 이제 비율을 줄이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보다 보면 우리 집이 얼마던 간에 나는 부자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집을 되게 저렴한 집을 갖고 있면서 현금을 내서 10억을 갖고 있다. 그럼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웨스트 매니지먼트 리포트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밀리어네어나 빌리어네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을 다 포함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밀리어네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치가 꽤 높아서 그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네라고 보는 외국 리포트의 관점과 여기는 그냥 그런 거 다 빼시고 금융자산만 보시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한국 부동산 값이 오르고, 그래서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 집 값이 2배가 됐어, 3배가 됐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쓰려다 보니까 약간 이런 기준으로 더 명확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할 얘기들을 대충 짚어보면, 하나는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39만 3천 명 중 70%가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하고, 초고 자산가 현금 300억 이상 다닌 사람들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더라고. 7,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의 집중화 현상,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재밌게 봤던 게, 제가 39만 3천 명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회보험도가 꼴찌였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부자의 조건별 중요도 해가지고 36.9%가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관계는 22.4%. 근데 사회공헌도 꼴찌인데 9.8%.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사회공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도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일반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기부했다 그러면 와 이러고 끝이지, 나중에 이제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뭐 반영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 공헌 자체가 이제 대단한 일로 계속 평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뭐 부자니까 뭐 낼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더 있지 않나?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든 이제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사회공헌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유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보통 자산가들의 상당수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 경우에서는 그랬을 때 이분들은 개인 차원의 기부보다는 기업 형태를 통한 기부나 사회공헌 쪽에 좀 더 포커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게 보면은 기업 시민의식을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스테이크홀더의 이제 클레임에 직면할 때도 있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활동이 필수고, 그래서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공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측면의 기부는 제가 주위에서 봤던 분들은 주로 종교시설 같은 쪽에 개인의 성향 따라 기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의 선을 위한 활동들은 기업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더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그런 고액자산가들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지만 이런 거에 활동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 알려지거나 공개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매스컴을 타고 거기서 본인의 평판과 이어지니까 그래서 밝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옆에 누군지도 몰랐던 자산가가 뭔가 좋은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는 진짜 나오기도 어렵고 공유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들었던 생각이, 물론 저도 기부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뉴욕의 상류층들을 다룬 드라마였어요. 이제 철없고 이런 애들 나오고, 근데 거기서는 어떤 집안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쟤 1,000만 불 했어? 내가 이 상류 사회에서 나의 레퓨테이션을 유지하려면 난 1,200만 불 할래.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적으로. 기부가 사실은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기부하는 건 기부가 아니잖아요. 의도가 되게 불순한 거잖아요. 나의 사회적 레퓨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딱 만들어서 뭔가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레퓨테이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화의 구조를 만들면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다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볼 때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물론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그게 이제 해시태그를 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될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진짜 뼈에 새기도록 듣는 사람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했던 동네도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었고 이쪽에서 만났던 기름으로 이제 불을 익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취미에 열정인 사람도 있지만 사회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키워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부를 하거나 활동은 되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최근에 나왔던 건 기사에서 종부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하고 내셔라 이런 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되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런 얘기 해시태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쓰임 자체도 다르고 우리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많은 선을 행해서 이렇게 사실 교육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오히려 옆에 애들보다 더 좋은 등수를 받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때 기부를 할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문화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테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기부를 했을 때 사실 자랑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터보님이 기부를 크게 했어요. 그럼 그거를 영상으로 올렸다. 그럼 사람들이 기뻐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색안경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로 기부를 하더라도 영상은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 차이도 저는 한몫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자 리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때부터 어떤 때까지 모든 부자들을 일렬로 세워서 앉아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향성은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답을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기부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나 보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갔었어요. 저는 어떤 사회 현상을 조금 공리주의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가는 게 좀 옳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원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부자들이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통큰 기부하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갈 위험이 있을 때 뭔가 뭐 이런 게 너무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돼서 사실 좀 순수한 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하더라도 크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회 구조적으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사회공헌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되게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다 그래요. 미술품을 제가 컬렉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종이 쪼가리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지불하는 부자들이 세계에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근본으로 들어간 좀 자랑의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욕구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나 혼자 독점적 배타적으로 뭔가 소유한다는 그 욕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랑이라는 게 뭐 SNS 자랑도 되고 뭐도 되지만 어쨌든 중고 집단 내에서 이 자랑도 분명히 되게 강력한 동기거든요. 그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는 데 있어서 뭐 바스키아 작품 1,00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 우와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500억짜리 재단을 세워가지고 꾸미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상류층 사이에서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기부가 좀 많이 늘어날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교적 마인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의 어떤 순수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과 그런 것들이 사회를 바꾸는 데 전 되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부정부패나 이런 걸로 돈을 번 분들 예전엔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훌륭한 뭐 스타트업 사업가들도 많고 큰 부를 이루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 바뀔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진짜 강남의 땅부자, 쫄부들 그리고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냥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하자면 부자에 대한 불신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남의 돈에 관한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벌이 1,000억을 기부했어. 그러면 감옥에 안 가려고 예를 들면 1,000억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 1,000억의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돈 1억도 아까운 법인데 1,000억을 냈을 때는 그만큼 사회에 뭔가 기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저도 공리주의적으로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내서 사회에 기여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대가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의 효과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스타트업으로 돈을 버신 분들 이제 제 주변에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기부를 하긴 하시죠. 하긴 하시지만 그냥 기부를 하는 거는 별로 꺼려해요.
그게 별다른 이제 이유도 없고 유인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본인의 뭐 영향력이나 전문성도 있지만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도 돈이 되는데 이유가 있는데 넣는 게 나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리포트를 보면서 사실 조금 물음표 중에 하나가 기부였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년 리포트가 나오고 포그스에서도 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인베스토피아 같은 데를 가도 자료가 책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부자들이 기부에 대해서 묻거나 그 의향을 넣은 리포트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로 오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서는 아니면 외국에서는 자기가 부자들이 알아서 기부하면 그건 하나보다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은연중에 같이 집어넣는 게 그럼 읽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돈이 많으니까 기부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 없다가 이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결과는 사람들이 기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양극화 또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리포트는 자칫 읽고 나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나는 지금 집세 내는데 쩔쩔매고 있는데 기부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릴까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했었나라는 물음표가 사실은 있어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거주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내피셜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순자산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주주택이 자기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총 자산이 50억 미만 또는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이 사실 거의 자기 재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총 자산이 낮을수록 집값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재산이 1000억 정도 있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한 70억짜리인데 이게 10억이 오르든 말든 아예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30억대에서 50억대 또는 10억대에서 뭐 30억대 그래도 이제 한강 주변에서 교통이 좀 괜찮은 아파트들을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싸도 다 10몇 억씩은 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거의 전 재산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카페나 아파트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특히나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있는 34평 아파트들 이런 거 했을 때가 반응이 가장 극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모 어떤 동네에 아파트를 촬영한 다음에 장단점을 분명히 같이 얘기했거든요. 뭐 여기는 장점이 뭐가 있고 너무 산책하기도 좋고 뭐 공원도 많고 너무 좋다. 근데 공생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거주민하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악플을 날렸었어요. 악플뿐만 아니라 그 거주민의 얼굴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쓰레기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너무 살기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집이 돼서 그거 가지고 막 엄청 뭐라 그랬대요. 그 영상을 내려라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건가 이게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역시 자산의 어떤 차이에서 벌어지는 그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들의 재테크 방식 중에 하나는 은행을 충분히 레버리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1주택자들도 그걸 레버리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10억짜리인데 제가 그 중에서 거의 한 3, 4억을 레버리지 해서 했다. 그러면 은행 대출 이자도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10억짜리 집이 15억, 16억이 돼야 요거를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왠지 이게 9억, 8억, 7억이 될 것 같은 거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두 분들하고 부의 집중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부의 집중도가 서울이 다른 지방 거점 도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대구, 부산, 뭐 광주 이런 데도 옛날부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유지라 그러죠. 맞아요. 유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지방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은 고소득자가 워낙 많고 일자리도 좋은 게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지방 도시에서 이제 서울로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지방에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냥 이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의 격차가 되게 클 거라고 봤는데 서울이 더 크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는 울산 출신이니까 울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당연히 훨씬 큽니다. 울산에도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고 또 울산은 좀 특이하게 평균 임금이 굉장히 이제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일을 할 곳이 많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자동차, 중공업 또 석유화학단지도 네, 있잖아요. 네, 요즘엔 조금 이제 중공업이 안 좋아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았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는 공장을 가지신 분들 아주 큰 분들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서 울산에 살면서 뭐 누구는 와 진짜 부자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역시 서울은 서울이고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 걸 감안하면 많은 부를 가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울산이 이제 100만 정도 되는데 100만에 몇 명하고 1000만 중에 몇 명 이렇게 따졌을 때는 많은 부를 소유한 소수 분들이 그
집중도를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자 진짜 많아요 서울에는. 제 경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영학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게 있고 하나는 인문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부가 하나로 집중됐을까? 경영의 관점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 공부를 MBA에서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실리콘밸리 쪽도 그렇고 이제 캘리포니아 자체에 부자들도 많지만 직업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스타트업이 나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돈을 지원해줄 투자자들 층도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전 지역의 대도시가 그러한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남부에서는 텍사스 같은 데 산업이 조금 다양하고 서로 이해가 될 만한 곳들에서 붐이 일어나고 거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유니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를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산업의 다양성 그리고 직업 자체가 다양해야지 소득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그때 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도시로 나왔던 게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경영학적 관점이면 인문학적 관점은 예전에 우리 얘기할 때 메디치 효과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메디치 가문에서 훌륭한 의사도 내려오고 과학자도 내려오고 변호사 내려오고 시인도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자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퓨전 사이에서 나오는 교차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 이것 때문에 결국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고 이탈리아가 잘 됐다 이 얘기로 갔었는데 어찌 보면은 계속 대도시에서 특히 서울 같은 데 부가 집중되고 거기서 더 강화되는 거는 그 두 가지의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게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특화된 훌륭한 인재들이 서울에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울산에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울산에서 막상 자기가 사업이 잘 돼서 막 사람을 더 모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인력난을 겪게 되는 그 바로 서울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지방에도 부자들이 있고 서울도 있지만 물론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지방은 신규 부자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은 다 서울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한번 그 클러스터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뭐 이제 캐피탈을 지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 뭐 IT 전문가들이 다 붙을 수가 있는데 지방에서는 자꾸만 그 인재들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컴플렉시티가 갖춰진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서울 집중화 현상을 규제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지방으로 이걸 분산시켜야 된다, 억지로라도 행정 어떤 기구들을 다 지방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럼 되게 도시의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게 되고 뭐 뉴욕이면 뉴욕, 뭐 도쿄, 서울, 뭐 홍콩 이런 도시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강제로 분리를 하느냐? 만약에 분리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를 만들어 주던지 강한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냥 뭐 가라고만 하고. 사실은 이게 서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 아까 얘기했던 웨스 리포트 2021 보면은 올해 부의 편중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북미 지역.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100의 정도를 갖고 있으면 유럽은 거기에 4분의 3. 아시아는 유럽의 2분의 1 이렇게 점점 재편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부를 잃고 있는 거예요. 자원개발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트래킹으로 가보니까 점점 북미 지역의 편중도는 글로벌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서울의 부의 편중도의 약간 확장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